마지막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두 발제는 그래도 1, 2년 사이에 몇 번 좀 얘기가 주제로는 얘기됐던 것 같은데 인구 구조 변화는 별로 노조운동 내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연구소 이사님 모시고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압축 성장에서 축소 사회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선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앞에 두 주제는 두 분이 상당히 단연간에 걸쳐서 이슈에서 다뤄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압축적으로 노조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저출생 고령화 그 얘기는 요즘 상당히 많이 듣고 뭔가 인구구조 변화가 만만한 게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 노동 쪽에서는 좀 거의 다뤄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면서 보니까 역시 노동 쪽에서는 그동안 다룬 게 거의 없고 그에 반해서 바깥 동네에서는 다른 부문에서는 거의 사실상 웬만큼 얘기 나올 거는 다 나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과연 실태가 어떤지 하는 거를 일단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저기 원인이라든가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 같은 기존의 문헌들 같은 경우 한번 집약해서 좀 제시를 하고 맨 끝에 가서는 저희 소견 정도만 좀 붙이는 정도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요새 합계 출산율 0.7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70년만 해도 우리가 한 4.5명이었어요. 이게 출산율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임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몇 명 정도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 출산율이 2.1명입니다. 2.1명일 때 이게 단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2.1명보다 내려온 건 한참 전이고 지금은 0.7명 그러는데 통계청에서는 0.65명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엔 약간 나아질 것으로 하는데 이 전망 같은 경우에도 고의가 있고 중의가 있고 저의가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 있어서 취해서 지금 그래프를 본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출생아 수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연도에 애들이 몇 명 나오나 하는 건데 여기 70년만 해도 100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이게 한 22만 명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같은 경우 한 16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만 혼자 높습니다. 아마 아랍에서 인구수가 좀 한번 붙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이 8명입니까? 해가지고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인데 전부 다 1명 됩니다. 1.5명, 1.7명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체 출산율 2.1명이 다 못 미칩니다. 그에 따라서 저기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쫓아오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속도가 빠르다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해가지고 보면은 요게 출생아 수는 이렇게 쭉 줄어들고요. 사망자 수는 이렇게 쭉 증가하고 하다면 딱 지금 시점이 딱 교착점입니다. 그거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인구와 인구 증가했는데 대체로 2020년 그러니까 벌써 4년 지났습니다. 이때가 5,184만 명으로 해가지고 이미 인구는 정점에 도달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꺾어져 내려간다. 그런데 50년 뒤인 2070년 가면은 한 3,60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500만 명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얘기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는 이제 다시는 지금보다 이 4년 전보다 많아지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좀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더불어서 연령별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15 내지 64세 생산 가능 인구고요. 생산 가능 인구도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제 꺾어져 내려오는 거고, 요게 이제 15세 미만 해가지고 유아나 학교 다니는 애기들, 여기는 감소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고령자는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하는 것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구 구성비를 놓고면 마찬가지인데, 이제 15세 미만 같은 경우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고령자들 기준 같은 경우 이렇게 증가해서 한 50년 뒤 가면은 거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하고 저기 인구 중위 연령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중위 연령 같은 경우도 쭉 증가해가지고요. 이 한 70년 같은 경우만 한 20살 정도가 우리나라 좀 중간 정도 나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40대 후반 정도가 좀 중간 정도 나이로 왔고, 조금 더 지나면 60대가 이제 중간 정도인 연령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건 이제 기대 수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인구 부양비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 15세 미만 애기들 요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다 합쳐 놓은 것이 요 보라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특징적인 게 36.2% 해가지고 있는 게, 요때가 부양비가 가장 적은 때인데 15 내지 60살 생산 가능 인구가 커버할 수 있는 그거 같은데, 지금이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양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절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서 그동안 한국 경제 잘 나가니 어쩌냐 했던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인도 밑에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의 총 부양비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제일 높은 게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그 지금은 아까 보면은 부양비가 가장 낮은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데 이에 비해 가지고 이 72년 해서 한 50년 뒤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일단 한국의 이 뭡니까 부양비가 타이 추정할 때 불허하게 가장 높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시기별로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5,184만 명 해가지고 정점 왔다 지났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15 내지 64세 생산 가능 인구로 놓고 보면은 요때 같은 경우 3,763만 명에서 이미 정점을 지나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고령화되고 고령자들 좀 쓰면 되는 것 아니야? 버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 갖다 전체로 다 하면은 여기 한 2032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약간 더 한 7, 8년 정도 조금 정점이 늦춰지는 정도고요. 근데 15세 이상이라면 8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대체 15세에서 74세 정도까지 좀 노동시장이 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74세까지를 하면은 그 경우에도 2026년이면 정점을 지나더라. 그리고 취업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고용정보 추계로는 2027년에 정점 갖다 좀 지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니더라. 이미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막 지나가고 있다 이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러고 한데 이 인구 변화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 2020년대 10년하고 2030년대하고 이렇게 보면 총 인구는 지금은 2020년대는 한 53만 명 줄어듭니다. 10년 동안 2030년대는 125만 명, 2040년대는 300만 명, 2050년대는 480만 명 해가지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하는 부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건 연령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보면은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에 2020년대에 82만 명이 줍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 닫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게 여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15세 미만 같은 경우가 2020년대 215만, 그런데 2000년대, 2010년대 아주 이미 100몇십만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좀 둔감한 거 보면은 뭐 애기들 이거여서 그런 건지 뭐 몇백만씩 이렇게 바뀌어도 까딱없는 사이인 건지 그건 좀 헷갈립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거 2030년대에 가면 약간 플러스 돌아서니까 여기는 고비가 2020년대예요. 그 초등학교도 2020년대 112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030년대에 가서 줄어들고 대학 같은 경우는 2020년대, 2030년대 해가지고 저기 줄어들더라 하는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각급 학교의 학생 수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기별로 좀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앞으로 만 20세가 되는 사람들 각 연도별로 몇 명일까 한 건데, 요건 남녀 합친 거고요. 여기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요때 오면은 12만 명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90년까지만 해도 한 48만 명 그랬는데, 거기 한 12만 명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이렇게 가면은 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현재처럼 남성 징병제 중심으로의 군 병력 운용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 변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 인구들 같은 연령별 노인 65세 지난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가 요때 가면은 80세가 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로 좀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내놓은 건데, 앞으로 인구 구조를 놓고 볼 때 취업자 전망을 보면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은 보건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거기에 2022년부터 32년까지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17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한데 그에 비해서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출산의 원인과 결부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종래 보면 주로 이제 정부 측에서 하는 대책이 보면 출산이나 육아 지원 이쪽에 한정된 것 아니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했는데, 진단은 일단은 뭐 짚을 거는 요즘은 거의 다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사회경제적 요인, 두 번째 문화가치관적 요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그 다음 교육 문제, 그 다음 주거 문제, 성차별적 노동시장, 돌봄 공백 뭐 등 해가지고 일단 짚을 거는 대체 좀 짚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이상민, 박동열 이거는 프랑스는 어떤가 하면 해가지고 책이 하나 나온 거 있어서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쭉 짚었는데, 결국은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대책으로 가서 정부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꾸 주거 문제 이런 것도 비용 문제로만 좀 생각을 했다 하는데, 보다 이제 구조 개혁 문제로 좀 바라보는 것, 그런 거에서 차이를 빼고 항목에 있어서는 대처 좀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인구학적 요인, 또 노동 관련 요인, 직장 내 문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짚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원인과 결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들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저기 뭡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짚고 있더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시나리오 분석했는데, 이건 한국은행에서 한 6가지 시나리오를 하고, 이 경우에 각각 앞으로 출산율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 짚었는데,
여기에서 시나리오 1에서 6 갖다 모두 달성하면 출산율이 0.845명 증가한다 이래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출산율이 0.7명이지 않습니까? 6가지가 다 된다도 합치면 한 1.5명이니까 대체 출산율은 한참 못 미치고 OECD 국가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걸 다시 또 짚어가지고 시나리오 6개 중에서 보면은 여기 시나리오 4다 하는 게 뭐냐면 도시 집중도를 갖다가 도시의 인구 집중도를 OECD 수준으로 바꾼다.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6에서 보면은 주택가격 지수를 갖다 2015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뭐 이런 건데 이것 자체는 사실 두 가지 다 쉽게 되기 힘든 사항들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출산율 변화를 갖다 해서 출산율에 획기적 끌어올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제가 한 8년 전에 작업을 했던 건데 이게 보면 우리 같은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웬만큼 결혼도 다 했고, 꼭 결혼을 하면은 애들도 어느 정도 한 둘씩, 한둘 이렇게 낳는 거고,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결혼 자체 갖다 못하고, 결혼 자체를 못하니까 출산하는 염두에도 못 놓고, 뭐 그런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는데, 요건 결혼율을 갖다 놓고 보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는 이제 실업자냐, 비경제 활동 인구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저희 남성의 임금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이 혼인율 같은 게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저임금층 같은 경우는 결혼 자체를 엄두에 두기도 좀 힘든 조건 갖다 반영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저출산 원인과 결과에서 여러 가지 짚을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다. 그 다음에 워낙 젊은 층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거의 번아웃 돼가지고 결혼 자체는 염두에 두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또 내지는 상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집중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 조건이 됐다. 그 다음에 멜서스의 인구론을 놓고 봐도 결국은 핵심이 인간에게는 이제 생존 본능하고 그 다음 재생산 본능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에서는 절대 재생산에 안 나선다 하는 뭐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결국 이와 같이 온 거는 한국 사회의 정책 선택이 누적된 결과 아니냐 해가지고 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결과에서는 웬만큼 나올 이야기들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미칠 영향 해가지고 보면은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인구 구조가 미칠 영역하고 결과에서는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고 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 그 다음 사회 영역에서는 교육에서 아까 본 것처럼 학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의료 같은 경우 전반적인 의료 수요 고령화에 따라서 그 의료 수요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 고용 노동시장에서도 미스매칭이 심화될 것이다. 주거 문제, 그다음에 세대 간 지역 간 격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뭐 다 짚어지고는 있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기별 영향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걸 놓고 보면은 일단 성장하고 결부해서 출산율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 2040년대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한 0%대로 가고 2050년대로 가면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울한 얘기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는 토론에 왔던데요. 그분이 쓴 축소되는 세계 같은 경우에도 짚을 거는 거의 다 좀 짚어놓고 있더라 해가지고 이게 인구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이제 사회경제적 영향에서 좀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같은 경우에 대응 방안을 갖다 내놓는 걸 보면은
일단 2020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자체 평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은 기혼부부의 출산 장려나 양육부담 경감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해가지고 좀 제대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방향과 결부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접근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대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구조개혁 정책 같은 경우 빠지고 결국은 출산이나 육아 지원 여기에 좀 한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해가지고 요건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놓은 거에 보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동안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상당히 분절적인 지원이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다. 그런데 실제 개혁으로 오면은 구조개혁 과제에는 얘기는 해놓고 그건 사회적 논의 본격화 이 한말로 좀 퉁치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에서는 구조개혁 과제는 좀 제외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건데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예상 해가지고 보면은 맨 첫 번째 구조정책을 얘기해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그다음 교육과정에서의 경쟁 압력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완화 대책으로 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에는 구조 정책하고 완화 정책하고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는 여성이나 고령자나 외국인 고용의 확대, 로봇 활용 이런 얘기 들었다 하고 있더라. 뭐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한데 여기 아까 이제 프랑스 유학 갔다 온 분들 우리 정리한 책 같은 경우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는 교육개혁이라든가 육아 환경 조성이라든가 또 결혼 출산 환경 조성과 주거 여건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해가지고 주로 구조개혁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더라 하는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평등, 그다음 사회갈등 해결 시도 이런 자료를 갖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이제 대응 방안하고 별개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재훈이라는 분은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피로사회를 일생활 균형사회는 일가정 양립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 미르달 같은 경우에는 벌써 90년 전에 스웨덴의 뭐 복지국가 뭐 거기로 가면서 좀 초석을 놨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출산율 저하를 막으려면 90년 전에 한 얘기예요. 매우 급진적으로 군대 정책 및 사회 정책을 변혁시켜야 한다 등등 얘기하고 그다음 말라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보면은 각국이 이제 축소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대체 뭐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맺는 말로 제 나름대로 좀 소개를 갖다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는 지금 압축 성장에서 축소 사회로 가는 딱 그 변곡점, 전환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것도 상당히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타이밍을 갖다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근데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출산의 원인이나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 방안하고 관련해서 나올 만한 진단은 웬만큼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면서도 실제 대응 방안은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그러고 한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인구 증가 그리고 취업자는 매년 한 3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건 기본빵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인구 증가 고성장에서 인구 감소 저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완화 정책, 그러니까 출산율이 너무 낮은 것을 좀 어느 정도라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완화 정책, 그러니까 출산 지원이나 육아 지원은 뭐 계속해서 그냥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적응 정책, 이미 인구가 줄어들어 있는 부분하고 결부해서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또는 이주 노동자의 고용 확대나 또는 돌봄 노동의 수요 증가의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것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조개혁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든가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라든가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교육개혁이라든가 주거안정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도 함께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적극적인 노력이나 이것이 기울여지지 않으면은 완화 정책이나 적응 정책에 머물면서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면에서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어떨 것인가. 제가 원래는 상당히 낙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많이 듣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면에서 같은 경우 구조개혁을 통한 오히려 이제 삶의 질 개선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번질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개별 기업 단위 노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면에서 산업이나 또는 이제 전국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라도 기치로 사회적 교섭이나 투쟁에 좀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실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조금 뭐 심각한 상황은 계속 느끼고 있었지만 별로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향적인 데이터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저희는 한 5시 반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별로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데, 잠깐 쉬자는 게, 그러면 10분 쉬고, 하여튼간 그 가방 싸고 나가시는 분들 앞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